4.13 총선이 끝난 지 꼭 2달 만인 오는 13일 20대 국회가 개원식을 열고 정식 출범합니다. 여야가 비록 법정 시한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민주화 이후 국회 역사상 최단 시일 내에 원구성을 타결시킨 선례는 칭찬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진곤 경희대 교수,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김광덕 데일리한국 뉴스본부장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20대 국회 전반기 사실상 이끌 국회의장단, 이제 지금 국회의장은 사실상 선출이 됐고요. 네. 지금 국회에서 부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표결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먼저 정세균 국회의장, 신임 국회의장의 이야기 잠시 들어볼까요? 사실은 제가 쉬지 않고 육선을 쭉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오래 국회에 있었죠. 네. 이런 사람이 특별한 기회에 국회를 정상화하고 국회의 새로운 모델, 일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나서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두 개 정당이 여야로 나뉘어서 대화와 타협이라고 하는 의회 정치가 실종되고 실제로 국민들로부터 많은 걱정을 들었죠. 그런데 이제 3당 체제가 되었거든요. 어느 정당도 혼자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정세균 국회의장 지난 뉴스 1번지 이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했던 인터뷰 가운데 여러 대목을 좀 보여드렸는데,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의회 정치가 실종돼 국민이 실망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교수님, 예. 오늘 또 선출 직후에 국회다운 국회를 만들겠다.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국회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의 국회와 청와대 또 여야 관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야당 출신의 의장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뭐 청와대가 그렇게 심각히 우려해야 될 그런 위기는 없을 것이다. 저는 왜냐하면 정세균 이제 의장은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온건한 그런 이미지를 주잖아요. 네네. 그동안에 또 사실은 그 정치를 해오면서도 늘 그런 이미지에 부합하는 그런 정치 스타일을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정 의장이 이제 수장이 되는 그런 입법부하고 청와대하고 관계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또 능동적으로 서로가 대화를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인다면 무난히 잘 풀려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만약에 또 청와대 측에서 또 그동안에 보여왔던 식의 그런 어떤 좀 말하자면 국회 기피증이랄까 이런 그 스타일을 또 벗어나지 못한다든지 또 오히려 소극적으로 대화에 소극적이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쨌든 뭐 정세균 의장은 야당 출신이니까 야당 출신 여당 출신 의장만큼 그렇게 호의적으로 능동적으로 청와대를 위해서 노력해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이제 청와대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그런 관건이다. 청와대가 쥐고 있다. 오히려 그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세균 이번에 국회의장 새로운 신임 이제 선출된 정세균 의장은 별명이 미스터 스마일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그 미소를 잘 짓고 원래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대화 타협의 정치에 비교적 적합한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도 이제 과거에 보면 당에서 취재할 때도 그렇고 산자부 장관을 한 적도 있는데 그 취재할 때 만나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대화를 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국회의장이 방망이를 두드릴 때 의사봉을 3번을 두드려요. 근데 그 3번을 두드릴 때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번은 국민을 위해서 두드리는 거고, 한 번은 여당, 한 번은 야당을 위해서 두드린다는 말이 있는데, 그 세 가지 관계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 이 정세균 의장은 국민을 의식하는 이런 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공정하게 국민을 의식해서 공정하게 하는 역할을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할 것 같고, 그다음 당내 자기 여당이 아닌 자기네 이제 야당이죠. 더민주와의 관계를 보자면 거기 이제 범친노 세력 아닙니까? 이번에 선출될 때도 압도적으로 범친노의 지지를 받으면서 했는데, 당내 주류 세력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될 거고, 그동안에 근데 정의화 의장은 청와대라든가 약간의 그게 긴장 관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여당과의 관계에서도 비교적 성품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비교적 여당과 대화를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전반적으로는 소통, 협치에 일정한 역할을 하겠다 그런 평가이신데, 지금 저희가 대담 중에 양문석 전 미디어스 논설위원 추가로 스튜디오에 저희가 모셨습니다. 여기는 나오신 김으로. 자, 지금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 굉장히 좋은 호평을 내려주셨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호평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의장들이 언론으로부터 그다음에 국민으로부터 존경받았을 때는 항상 중립을 지켰던 자당 출신당에 손을 들어주지 않았던 국회의장들한테 많은 박수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만석 국회의장이나 그다음에 정의학 전 국회의장도 그런 측면에서 상당 부분 호평을 받고 이후에 또 다른 정치적 꿈을 꿀 수 있을 정도의 토대를 외려 국회의장이 마지막 자리가 아니라 시작의 자리처럼 만들어 놓은 것도 새누리당 출신이지만 새누리당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인데 제가 보기에는 정세균 의장이 가장 많이 새누리당으로부터 비판보다는 더민주당으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출신당에 대한 일방적인 손들기보다는 함께 협치와 합의의 정신들을 어느 국회의장보다도 강하게 요구할 것이고 정의화 의장이 마지막에 좀 모양새를 구긴 게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 준 전시 상황 국가 비상 사태라고 규정을 하면서 테러 방지법을 집권 상정을 하잖아요. 아마 정세균 의장의 앞으로 2년 동안에는 그러한 집권 상정은 정말 말 그대로 전쟁 상태거나 전시 상태거나 안 그러면 국가 비상 상태거나 그다음에 준전시 상태인 국회법에 규정되지 않은 영역을 뛰어넘는 그 어떤 요구도 더민주당이 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의장이 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야당, 자당 소속과 부딪힐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런 분석이시네요. 일단 지금 정세균 의장 같은 경우는 대권 주자였고 사실 대권에 이제 뜻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여의치 않았고 어쨌든 이번 과정에서 대권 주자로서의 자리를 본인이 이제 희생하는 모양새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것이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상당히 어필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른 이제 국회의장직에 도전하는 의원들에 비해서 어떤 무언가 큰 것을 내려놓고 희생하는 모습이 어필되어서 압도적인 이제 표차로 당선이 되었다고 이제 할 수 있을 것인데요. 그런 어쨌든 간에 말씀하신 대로 온건한 이미지, 온건한 합리적 성품이기 때문에 어쨌든 무난하고 과거의 국회의장들처럼 어떤 호평을 받아서 의장직을 수행할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다만 어쨌든 구조적으로 야당이 이제 어떤 의장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국정에 있어서도 야당도 한 축을 책임지는 자리에 상징적으로 오르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이거든요, 국민들에게. 그래서 이전까지는 새누리당 계열의 어쨌든 소속이었던 대통령 그리고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국회의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청와대와 의회와의 어떤 관계 악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여당에게만 사실 책임이 좀 더 가중되어서 비춰지는 측면이 있었지만 이제 야당이 의장이기 때문에 사실 당청 간에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일방적인 어느 한쪽의 잘못이 아니다 하더라도 야당에게도 일정 부분 국민들이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이제 구조가 갖춰졌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협치라는 관점에서 야당의 무게가 상당히 어깨가 무거워진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 의회주의가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것은 이제 의회가 사실은 이전 같은 경우는 이제 의회가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의장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당청 간의 관계의 연장선에서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었고 논란이 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당에서 의장에 대한 압박들 이런 것들도 실제로 언론에 노출되기도 하면서 상당히 문제를 야기했었는데 이제 야당이 이제 의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적으로 여당이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회가 야당 의장으로서 독자성과 자율성을 갖는 모습을 이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강하게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사실 이제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이제 부의장을 한 석씩 갖기로 했는데 새누리당에서 심재철 5선에 심재철 의원이 사실상 이제 표결만 남은 상황인데 심재철 의원 비박계 아니겠습니까? 또 거기다가 호남 광주 출신이에요. 어떻게 볼까요? 새누리당 입장에서. 근데 아까 보도를 보니까 또 일부 보도에서는 뭐냐면 PK, TK 간에 또 어떤 힘겨루기가 이런 식의 결과를 나온 것 아니냐. 나온 그다음에 김정은 씨가 이제 PK 쪽이니까 그런 뭐 분석도 있던데요. 어쨌든 뭐냐면 이제 이런 것을 보더라도 지금 그 새누리당 안에서는 친박이냐 비박이냐 여기서 빨리 탈피하지 않으면 당내에서 또 심각한 그런 분열 상황이 또 초래될 수 있다. 이걸 왜냐하면 이번에 아무리 뭐 PK, TK가 그런 식으로 그런 사이에서 어떤 경쟁 심리가 발동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결집되어 있는 상황 같으면 이런 결과는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이것이 말이죠. 이건 물론 뭐 김정은 전 의원하고 심재철 또 저 의원하고 사이에서 누가 더 득표력이 있느냐 뭐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그런 식의 분석까지 나올 정도로 만약에 당내 이게 분열상이 점점 더 심각해진다면 이것은 결국 어떤 상황이 초래되느냐.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이 점을 심각히 받아들여서 특히 친박이라든지 뭐 진박이라든지 무슨 또 요즘 박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 박들이 이제는 그 모든 박을 잊어버리는 그래서 이 새누리당이 하나로 뭉쳐지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될 거예요. 김정은 의원은 전 국회 정책위원장을 정책위원장. 네, 정책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그 소위 계파별로 분석을 하자면 심재철 이번에 부의장 이제 후보는 이제 비박이고, 그다음 김정훈 의원은 뭐 중도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친박과 비박이 한 중도한 볼 수 있기 때문에 비박의 승리라는 측면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러나 이번에는 그 계파 대결 양상이 강하게 드러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전에 이제 정지석 원내대표는 친박이 다수의 지지를 양계파의 지지를 받았지만 특히 친박이 다수 밀어주면서 됐는데 그 사이에 뭐 판도가 바뀐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심재철 의원은 5선이고 김재영 의원은 4선이거든요. 그런 점과 또 다른 여러 가지 후보의 경쟁력들이 가만히 돼서 심재철 의원이 승리하지 아닌가 생각되고요. 아까 그 정세균 아까 의장에 대해서 한마디만 덧붙이면 아까 다 긍정적인 저까지 포함해서 다 좋은 이야기 했는데 단지 이제 좀 내년에는 굉장히 올해 특히 내년에 중요한 시기라는 게 하나의 좀 관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내년 대선은 진짜 치열한 어느 쪽으로 권력이 갈지 모르는 치열한 대권력 싸움이 벌어지는 해기 때문에 과연 굉장히 공정하게 운영하려고 하는 정세균 의장의 스타일로 원래 그렇긴 하지만 그런 여야의 치열한 본회의장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설전도 있고 뭘 청문회 하자는 것도 있고 국정조사 하자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과연 의장이 어떠한 입장을 취할 건가. 또 하나는 청와대 임기 말을 맞은 청와대하고 국회와 청와대 대립각이 된 적들이 있었잖아요. 대통령도 국회를 비판하는 이럴 때 어떻든 국회가 여야가 같이 있는 곳입니다만은 입법부를 대표하는 수장이 어떻든 야당이기 때문에 14년 만에 야당 출신 국회 수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청와대와 국회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좀 주목할 바가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표 출신의 국회의장이 아마 최초일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당의 대표 출신이고 그 당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그 국회의장은 역대 없었었다. 대부분이 국회의장들은 막판에 떠밀려서 추대받고 옹립받는 이미 정치적 그 정점을 지난 분들이거나 더 이상 갈 수 있는 정점이 없는 분들이 원로나 고문급 그렇죠. 그런 분들이 국회의장에 추대가 됐었는데 이번 경우에는 정세균 대표는 대권의 당내 경선에 나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국회의장을 할 수도 있고 하는 갈림길에서 국회의장으로 그 선택을 했던 실질적인 그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당내에 엄청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정세균 대표 출신의 그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 소신대로 할 것이고 그 소신들이 이제까지 평가했던 합리적이고 공정한 그리고 국회법 안에서 움직이는 독자적인 입법부의 영역들을 새롭게 개척할 가능성이 누구보다도 높은 의장이다. 정세균 의장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그렇게 봐야 되겠군요. 이제 새누리당의 이제 심재철 부의장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이것이 굉장히 국회 부의장이 권한이 있는 실질적 권한이 있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아마 친박계에서 이제 방관하지 않고 사실은 굉장히 어떤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을 텐데 국회 부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국회의장도 상징적인 존재라는 의미를 평가를 하는 것이지 실질적 권한이 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의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이제 예우 차원 상당히 크거든 당에서요. 그래서 그 선수를 무시할 수 없었고 그것이 실질적 권한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박계 강성 의원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뭐 굳이 막을 이유는 없고요. 여기서 만약에 또 무리해서 친박계 성향에 있는 인물로 세우려거나 하는 비박계 강성을 되지 못하도록 하게 되면 이후에 있는 전당대회라든가 이런 데 또 친박계에서 내세우는데 부담이 쌓여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뭐 비박 이제 인물들이 의원들이 당선되게 하는 것들을 그대로 이제 용인하는 것 이런 것들은 좀 암묵적인 동의가 이루어졌다. 필요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 이게 좀 여담 같긴 한데 지금 국회의장단의 구성을 보니까 제가 뭐 지역주의를 뭐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닌데 의장, 부의장 전원이 다 호남 출신이에요. 이런 구도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윤 센터장이 말씀하셨던 듯이 이게 사실 아직까지 그동안에 우리의 그 관행이라든지 뭐 또 현실적으로도 그랬지만은 국회의장단이 현실 정치에서 강력한 무슨 리더십을 발휘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막 각 정당이라든지 여기서 특별히 의장단의 어떤 그
무게를 두지 않는다면 뭐 출신 지역이 어디는 한 곳에 모였다든지 뭐 흩어졌다든지 지역 안배가 왜 안 됐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도 별로 신경을 쓸 필요 없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볼 때는 또 그런 측면이 있고 예. 또 하나는 또 이런 측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 각 정당이 호남 중시 이 분위기가 20대 총선을 거치면서 호남이 말이죠.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강조되고 있어요. 예. 그 모두가 왜냐하면 모두가 호남에 목을 메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은 오직 호남 이래하면서 문재인 대표, 전 대표 계속 호남을 찾아다닌다든지 또 안철수 대표가 찾아다닌다든지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다가 지금 새누리당도 말이죠. 호남에 밑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호남은 또 그동안 전통적으로 보면 또 새누리당에서 호남에 대해서는 좀 사람도 없어서 그렇지만은 좀 그런 면에서 배려가 좀 부족했던 측면도 있으니까 네. 이번에 또 바로 그런 분위기가 각 당에서 약속은 안 했지만은 저절로 그런 식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이런 점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뭐 제가 생각할 때 똑같은 이유입니다. 각 지역도 정치에 대해서 똑같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면 네. 이제 이번에 호남에서도 대한민국 의회 정치의 발전에 있어서 우리 호남이 정말 앞장서야 되겠구나 이런 걸 자각하는 그런 계기도 되겠죠. 예. 저는 이제 뭐 다른 아까 부의장은 했으니까 네. 국민의당 박주선 부의장 이제 네. 후보 그래도 좀 관심이 가는데 일단 국민의당에서 호남 출신이 아까 이야기하는데 된 거는 이게 좀 선출하다 당내에서 경선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현역 의원이 호남 출신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남 출신이 된 거고. 근데 박주선 의원은 이제 별명이 불사조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굉장히 관심을 끌어요. 사법고시 수석해가지고 DJ 정부에서 법무비서관도 하고 그랬는데 4차례 구속이 됐는데 3번 구속된 거 다 무죄가 됐고 마지막 한 번은 벌금이 100만 원 예. 이하로 나와가지고 의원직 유지되는 그래서 항상 불사조가 됐다는 데서 그래서 상당히 그런 점에서 하여튼 눈길을 끕니다. 그런 측면에서요. 그런 측면 이번에 사실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터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 나오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 정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스갯소리로 보통은 이제 고래끼리 싸우면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잖아요. 요번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새우가 여러 가지 기질을 발휘해서 네. 고래들도 좀 서로 좋게 고래 등 위에 올라탔다. 올라탄 건 아니지만 새우가 하여튼 고래들 화해를 시키고 중재를 하는 역할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정치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산자위나 교문위가 크게 무게가 있는 데가 아닙니다. 치열하게 정쟁이 일어나는 데가 아닌데 예를 들면 미방이나 이런 그 언론에 대한 네. 그 정책을 결정한다거나 안 그러면 정무위는 청와대, 경제정책, 청와대. 운영위는 청와대, 정무위는 이 국무총리실과 경제 이런 한국의 큰 틀을 움직이는 영역은 다 새누리당이 가져갔잖아요. 그런데 이 교문위하고 이 산자위는 더민주당 야당 제1야당이 항상 가지고 가면서 여기는요 지역구 활동하기 너무 좋은 데잖아요. 예. 그리고 지역구의 다선 의원들이 주로 여기를 차지했는데 이걸 갖다가 국민의당이 가져갔잖아요. 이건 결국 제3당으로서의 역할과 네. 그리고 그 역할 속에서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박 전 원내대표가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면 국회의장을 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집중적인 비난을 받았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그 더불어민주당에게 경계심을 네. 줬고 또 한편으로는 세비 반납하겠다라고 하면서 세비만 떼먹는 제1당, 제2당으로 안철수 대표가 만들어버리고 하면서 전방위적으로 그 내용과 달리 결과는 전방위적으로 압박했던 이 과정에 있어서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톡톡히 누렸다. 그런데요, 사실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악재를 만난 것 같아요. 오늘 네. 선관위가 비례대표죠. 김수민 의원과 박선숙 의원을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내용을 보니까 홍보업체 간에 국민의당이 홍보 계약을 해주면서 억대 리베이트를 받았다. 굉장히 전형적인 그 비리 유형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 국민의당은 박준영 그 의원이 시작하자마자 검찰 수사를 받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김수미, 박선숙 그 사무총장까지 이제 이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았는데 네. 항상 그렇듯이 홍보위원장이 그런 이 선거 과정에 있어서 검은 유혹에 넘어가기가 가장 취약한 자리입니다. 네. 김수민 의원이 홍보위원장이었죠. 예, 홍보위원장이고 그리고 선거 때는 자
이번에도 TV 광고와 그다음에 인쇄물 광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광고와 관련한 것뿐만 아니고 그 유세차 네. 이런 것들이 다 당에서 한꺼번에 이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이건이 걸려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당 대표의 최측근들이 그 자리를 맡는데 이번에는 그 설원의 초선 의원 김수미 그 위원장이 맡으면서 우리도 아무도 모르는 정치 전문가들도 저 사람 누구지라고 했던 상황에서 저런 사건이 터지면서 안철수 대표가 실질적으로 그 타격을 입게 됐다. 받을 수 있는. 직결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사무총장 박성숙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왼팔이잖아요. 이태규 의원이 오른팔인 박성숙이 왼팔인데 왼팔이 또 걸렸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국민의당이 창당 이래 최고의 위기 상황 아니냐라고 그 부분이 안철수 공동대표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다. 그렇게 전망하시는군요. 그렇잖아요. 그 김수민 의원이 가장 젊은 그 의원인데 막판에 또 홍보위원장이 됐다면서요.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저기 양 의원 말씀처럼 도대체 그 배경이 뭘까? 인선의 배경이, 발탁의 배경이 무엇일까? 그때부터 그런 데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이 결과가 좋아진 게 아니라 결과가 이렇게 아주 나빠졌단 말이죠. 예. 그렇게 물론 지금은 그냥 혐의일 뿐이지 그렇죠. 예, 뭐 예. 나중에 이게 이 결백한 걸로 밝혀질 수도 충분히 있는데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여기 정말로 어떤 그 일감 몰아주기 하고 거기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아가지고 그 당에서 아직까지 개인적으로 쓴 그 정황은 없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각자 그 당직자 계좌로? 통장 계좌로 네. 돈이 들어간 거는 또 확인됐다 확인이 이런 됐고. 보도도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아니 또 안철수 대표라면 그래도 자산가고 이러니까 그동안 적어도 돈 문제 가지고는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당에서 바로 이런 돈 문제 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아주 안 좋은 나쁜 거래가 있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당의 기본 전제 자체가 깨져버리는 정체성 거예요. 자체가.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안철수 대표는 청렴할 것이 적어도 돈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그것이 이제 신뢰의 기본이 됐거든요. 근데 만약 이 기반주체부터가 깨져버린다면 이 국민의당 이 존립 자체가 말이죠. 아주 그 상당한 바탕이 심각한 그런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 있죠. 예. 그래서 총선 이후에 선거사범 수사가 이제 당선인들 한 100여 명이 사실 선거사범 예.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데 지금 가장 크게 나온 게 아까 박준영 의원 수사에 이어서 이번에 김수민 의원 이번 이제 소위 이렇게 그 돈 받은 의혹 이게 총선 홍보물 업체에다가 이제 리베이트 받은 의혹인데 예. 이게 두 개가 잇따라 터지니까 진짜 앞으로 대선 가도에서 국민의당하고 안철수 대표의 그 진로에 상당한 어떤 어떻게 될까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당내에서는 뭐 여러 가지 제가 보기에 의혹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내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당내 음해 세력이 제기한 그거를 이제 김수민 의원의 이게 비례대표 선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문제를 제기한 거라든가 이런 세력이 제기한 거니까 내부 갈등이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일단 뭐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 듣더라도 근데 이번 문제를 지적을 하고 했던 게 중앙선관위입니다. 네. 중앙선관위는 철저하게 선거법에 기초해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위반을 검찰에 넘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의 이 입장이 정치법 위반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넘어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중간에 네네네, 얘기를 했는데 어떻든 이렇게 거기서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지만 그 해명하다는 게 사실이라는 게 아니라 예. 그 총선 홍보물 업체 한 20억 원 가량의 그거를 발주를 했는데 리베이트를 한 2억 이상 받았던 건데 그게 계좌로 몇몇 사람 계좌로 들어갔다는 당직자 거니까요. 계좌로 들어왔고 김수민 의원이라든가 현재까지는 들어왔고 혐의고. 그러나 이제 그게 개인적으로 쓴 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나온 건데 어떻든 이 수사의 파장 여부에 따라서 진짜 새 정치를 하려면 이 새 정치라는 게 진짜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하겠는데 새 정치를 하는데 진짜 먼지 털어도 흠이 안 나야 되는데 이런 새 정치를 네. 부르진당에서 이게 나오기 때문에 진짜 이 국민의당이 새 정치 주장이 어떻게 네. 되느냐, 하여튼 안철수가 대선 후보에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주목할 만합니다. 사실 뭐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구체적으로 수사가 진행된 의원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김수민 홍보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의 경험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막연하게 이제 어떤 비정치권에 있다가 이제 이 정당에 와서 들어온 경우에 과거에 우리가 언론에서 비판하던 것처럼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이 있지만 사실 어두운 검은 돈들이 많이 횡행한다라고 하는 막연한 인식이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여요. 근데 사실은 보면 최근에 선거법이라든가 또 정치자금법 관련해서 매우 엄격하게 사실 진행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상당히 이런 자금의 집행에 있어서도 매우 사실 투명하게 됐어야 되는데 이것이 좀 매우 느슨하게 또 정교하지 못하게 아마 인식이 충분하지 못해서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이고요. 지금 보면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이것을 어쨌든 빨리 털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제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사실 이익은 커지게 되고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악재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 그거 아닌 것을 좀 소명을 충분하게 언론을 통해서도 할 필요가 있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당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인식, 기성 정치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사실 국민의당에 대한 기대를 사실 얻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돈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국민의당에 더욱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도덕성의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지지를 보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사실로 일어나거나 아니면 충분하게 소명이 안 될 경우에는 타격은 다른 양당이 그런 상황에 발생했을 때보다 훨씬 클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사실 뭐 정치 경험이 미흡하기 때문에 법규 자체를 몰랐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고요. 사실 지금 국회 원구성이 이제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는데 원구성 협상이 빨리 끝난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당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새누리당 이야기인 것 같은데 황영철 의원의 이야기 잠시 들어봅니다. 저는 우리 당에서 이 무소속 의원들, 탈당파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또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됐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에 저는 개인적으로 소위 말하는 친박에 책임 있는 분들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제 개인적인 좀 바람입니다. 황영철 의원, 탈당파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문제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김 본부장님, 친박계에서는 사실 뭐 이제 원구성도 다 끝났는데 이게 무슨 실익이 있느냐 이렇게 또 좀 반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희 이야기 복당이 이제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는데요. 일단 요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네. 빨리 한 건 국민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거고, 이제 그래서 이제 더민주는 여기서 명분을 얻었고, 새누리는 실리를 챙겼고, 국민의당은 조금 구별하면 실속을 챙겼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 실리를 챙겼다 그러지만 이제 남은 이제 과제들이 첩첩이 쌓여 있어요. 새누리당에 이제 당내 갈등에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그 복당이 그동안 이 복당을 늦추면서 뭐라 그랬냐면 정진석 원내대표가 원구성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일당을 만들어서 원구성 협상에 우리가 무리하게 주장하고 그러진 않겠다. 그래서 그 명분으로 원구성 타결 이후에 소위 무소속 7명이죠. 친여 무소속 그런 사람들이 복당 문제를 그때 이후에 검토하겠다. 그런데 원구성이 생각보다 빨리 타결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장 이제 요게 이제 당내 옳건 그르건 간에 당내 내관으로 등장했는데 그렇죠. 대부분 이제 그 새누리당 비박계 입장에서는 당장 즉각적으로 우리 당에서 쫓아냈으니까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낚아낸 거니까 당연히 우리 또 숫자도 작고 하니까 당연히 빨리 복당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국민 눈높이 입장에서도 보면 정체성 차이가 별로 없는데 빨리 입당시키라니 국민 눈높이 입장에서 빨리 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친박들 입장에서는 전당대회 전에 입당을 시키게 되면 당권 경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뭔가 새 대표가 뽑은 이후에 7, 8월 전당대회 이후에 하자. 이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저는 조속히 입당하는 게 국민 눈높이에서 맞는 거라 보지만은 친박은 가급적 늦추려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을 바람이 좀 불어 전당대회 전에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전당대회를 앞둔 힘겨루기의 핵심 의제가 복당 문제고요. 그리고 정진석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전당대회 그 비대위 혁신 비대위에서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정해야 된다. 내 역할은 아니다 하고 넘겼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지금 그 시한폭탄을 돌리기 하는 거죠. 지금 신공항, 가덕도 밀양 신공항도 시한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몰려왔던 것이고 복당 문제도 그 이야기도 잠시 해보겠습니다. 시한폭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비대위원장이 안고 폭사를 하느냐, 안 그러면 또 뒤로 넘기느냐. 현실적으로 친박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뒤로 넘기고 싶은 게 친박 입장입니다. 이번 과정에 있어서
정진석 원내대표의 국회의장 양보론이 예. 이 일정을 보면 아주 재밌는 거 아니에요? 자, 어제 오전에 수석 교체, 차관 교체 이야기가 끝나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포럼에서 서청원 의원이 이야기하고 의장 불출마. 그다음에 정진석 원내대표가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발표 이후에 40분 딱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 교체, 그다음에 서청원 의원 의장 저어버려. 그다음에 정진석 원내대표가 의장 양보할 수 있다. 예. 까지가 40분 걸렸거든요. 철저하게 친박에 의해서 결정되고 청와대에 의해서 결정된 것들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예. 라는 수많은 흔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다라면 친박이 원내와 비대위를 결국 장악하고 있다. 네. 그러면 복당시키겠어요? 안 되실 것이다. 말씀 중에는 민정수석은 아니고 정무수석이 정무수석. 교체가 예, 됐습니다. 예, 예. 지금 정무수석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정무수석이 어떤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의 이야기 잠시 들어볼까요? 정무수석은 그야말로 정치권 전반에 대한 여든 야든 그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그 의사를, 그러니까 정치권의 생각이라든가 그 의사를 대통령께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대통령이 국정을 하는데 그런 판단을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자리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정치권과 교감을 해서 그것을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보다는 대통령의 뜻을 국회로 전달하는 역할만 하지 않았던가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병국 의원 전임 수석들의 이해도 좀 돌아봐라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김재원 신임 정무수석 대표적인 친박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김재원 신임 수석이 뭐라 했냐면 이제 여야 또 뭐 주류 비주류 안 가리고 경청하겠다 이랬는데 뭐 경청은 당연히 해야죠. 근데 문제는 이제 과제는 바로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 내가 아무리 혼자 경청하면 뭐 합니까? 그 경청했던 바가 대통령한테 그대로 좀 전달이 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대통령의 또 의중이 그것도 자연스럽게 저 정치권에 전달이 되고 이 과정을 이 소통의 그 중앙 통로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면 정무수석이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듣기는 자기가 혼자 실컷 들어놓고 대통령한테 아무 얘기를 안 해버린다든지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대통령의 말씀은 그냥 바로 여과 없이 바로 갖다 전달하거나 아니면 증폭시켜서 전달하거나 만약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저 정무수석의 역할이라는 것이 오히려 청와대와 입법부의 갈등을 더 조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 열심히 일은 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네. 바로 그런 점에서 이를테면 정치권의 뜻을 대통령에게 제대로 바로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못한 책임은 져야 될 것 같아요. 김재원 신임 수석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김재원 수석도 보면 지금 아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예. 대표적인 친박계 인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굉장히 유연하게 했어요. 이제 입법부 활동할 때도 보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면 청와대 대통령의 뜻을 너무 그것만 깊이 중요성을 인식해서 대통령의 뜻에만 맞추면 그것이 바로 당정 간의 평화를 가져오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쪽에 치중을, 그건 나쁜 뜻으로가 아니라 예. 당정의 평화가 곧, 박근혜 정부의 성공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쪽에 너무 초점을 둔다면 갈등, 요만한 거라도 갈등 요인을 가능한 자기 선에서 덮어버리려 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 김재원 신임 정무수석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와대와 여당이 아무리 당정 간에 아무리 긴밀하게 화합이 잘 된다 해도 그것이 차기 정권 재창출을 보장하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이 점을 분명히 좀 인식해야 될 거예요. 사실요. 청와대 관계도 있는데 김재원 신임 수석하고 정진석 원내대표와의 좀 궁합 이 부분도 사실 좀 궁금해요. 아직 뭐 충분하게 이제 이것이 어떤지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 1차적으로 이번에 현기환 수석의 교체 이것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 청와대에서 정진석 원내대표에 대한 어쨌든 최소한의 뭐 배려 내지는 이전에 있었던 발생했었던 5.18 오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네. 좀 씻어내고 존중해주는 의미를 최대한 보이는 측면이 크다고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진석 원내대표와 현기환 수석 간에 좀 갈등선들이 상당히 부각이 됐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원내대표가 어쨌든 이제
박근혜 정부 이제 후반기에 있어서 어쨌든 각종 정책들을 입법화하는데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상황인데 이것이 정무수석과 갈등이 계속 지속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성과로 이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원내대표의 이상이 훨씬 더 크고 그것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황교안 수석을 교체를 했던 것이 이제 가장 큰 이유였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마침 또 김재원이라고 하는 김재원 전 의원이죠. 이제 의원직을 잃고 낙천을 굉장히 했죠. 그 자원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 이것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을 것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측근의 이제 인물이 없었다고 한다면 또 고민이 있었을 텐데 마침 김재원 의원이 이제 전 의원이 있었고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 맞아떨어지게 되면서 이번에 이제 됐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뭐 교체 자체는 문제가 워낙 이제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과 또는 이제 의회와의 관계에서도 여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해소했다는 데 긍정적인 평가를 야당과의 내릴 관계는 필요가 어떻게 있습니다. 전망하십니까? 한간의 보도에 의하면은 이제 김재원 신임 정무수석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는 상당히 이제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야당도 전당대회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통로가 있다는 것,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이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나아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라고 보고 다만 이제 그것이 있어서 어떤 친박계의 어떤 위상을 강화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 또 이후에 정권 창출 관여 상당히 관여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거나 이런 오해를 살 경우에는 다시 이전처럼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네. 것이죠. 그 정무수석 교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더라고요. 보니까 예. 일단 둘 다 친박 핵심인데 소위 PK 출신에서 TK 출신으로 교체됐다는 데 네. 하나의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 당 복잡하게 하는데 이제 일단 운만 띄우자면 동남권 신공항 선정하에 앞으로 또 내관으로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거하고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시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정진석 원내대표에 대해서 약간 배려를 했다는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 전에 그 KTX 타고 갔는데 2시간 동안 네. 서로 침묵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현기환 수석으로는 당의 원내대표라든가 사실 원내대표하고 제일 상의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또 현기환 수석은 나이로도 정진석 대표보다 한 살 위에요. 근데 이제 이번에 김재원 수석은 4살 아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리고 둘이 관계도 괜찮은 편이고 어저께도 바로 김재원 수석 내정 사실을 바로 알렸다는 거 아니에요? 정진석 원내대표 사전에.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한 건데 어떻든 그래서 당청 관계는 그 전보다 개선될 소통이 좀 것이다. 현기환 수석 때보다는 개선될 거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고 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야당과의 관계는 아까 말했지만은 그 빛과 그림자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했지만 뭐 김종인 대표라든가 잘 알긴 하지만 네. 어쨌든 김재원 수석은 친박 핵심으로서 야당하고 두루 관계를 맺어온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노력은 하겠지만 잘 되겠느냐. 소망하는 것과 현실은 다르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무수석 간에 있어서 잘 되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두 사람의 캐릭터가 예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과 의회 문제거든요. 네. 그러면 정진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자꾸 지금 자기 색깔의 정치를 하고 싶어 합니다. 자, 이번에 그 국회의장 양보 때도 청와대하고 교감이 있었냐? 일절 없었다. 어떤 요구도 받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수로 오늘 청와대발 뉴스가 나올 거다라고 방금 이야기했던 김재원 그 정무수석으로의 현기환 아웃, 김재원 등장 이런 것들 또 흘렸단 말이에요. 즉 청와대하고 소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하면서 자기 정치를 하면서 해 나가려고 하는 게 정진석 원내대표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철저하게 친박의 유니폼으로 새누리당을 다 입히고 싶은데 그 부분에 가장 첨단에 서야 되는 사람이 김재원 정무수석이고 그렇다면 김재원 정무수석이 충분히 대통령과 이쪽을 양쪽을 설득하는 정치력과 그다음에 파워가 있냐?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전달하는 저는 김재원 수석에 대해서 평가가 밀어붙일 때 엄청나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그런 추진력을 보면 예전에 최병열 뭐 이런 분들한테 불도저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꼭두각시 불도저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역할이 높다. 제한적일 것이다. 예. 그렇게 전망을 해주시는군요. 즉 대통령의 역이 그 당을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원내대표를 인정할 때만이 이게 가능해지지. 네. 김재원 수석이 어떤 그 캐릭터냐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 사실 좀 전에 우리 김 본부장님께서 PK 정무수석에서 TK 정무수석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신공항 결정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여당 내에 정말 화급한 뇌관인 것 같습니다. 서병수 부산시장, 홍일학 대구 무소속 의원의 이야기 잠시 들어봅니다. 정권의 어떤 실세들이 말하자면 대구 쪽에 많이 있는 거 아니냐. 국토교통부의 정책 라인, 항공정책, 공항 입지 선정을 위한 정책 라인에 대구 출신의 어떤 인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뭔가 그 이야기를 주고받음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부산 시민들이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이 더욱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구와 경남, 울산 이렇게 다 경북하고 다 상생을 하자는 의미에서 밀양이 최적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부산만 가덕도 해야 된다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가덕도로 가면은 동네공항 하나 만들겠다는 얘기에 이 정부에서 계속 그 얘기하세요. 그리고 밀양으로 가겠다는 것은 정말 2천만, 1,500만 남북권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문제고 그래서 그것은 이 정부의 철학적인 문제다. 서병수 부산시장, 정권 실세들이 대구 쪽에 많이 있는 것 아니냐. 홍일학 무소속 의원, 상생하자는 의미인데 부산이 고집을 피운다. 지금 보니까요. 이번에 청와대 비서진 이 교수님 개편을 보니까 TK 지역이 10명 중에 6분이세요. 충청권 3분, 부산 경남이 한 분도 없습니다. 뭐 공교롭게 이렇게 된 것일 텐데 신공한 어떻게 보십니까? 신공항 문제가요. 지금 아까 누가 말씀하셨죠. 이게 현 정권에 있어서 최대 이게 뭐냐면 복병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어느 쪽으로 가든 상관없어요. 어느 쪽으로 가든 여권은 엄청난 균열 상을 보이게 될 거고 이게 심각한 폭발음까지 낼 겁니다. 그래서 PK와 TK가 다시는 서로 마주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난번에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렇게 해서 무슨 열심히 연구하는 척 하다가 결국은 밀어버렸거든요. 그걸 지금 받아가지고 아까 저기 양 의원이 뭐 그걸 폭탄 돌리기로 했는데 이 폭탄 돌리기 맞아요. 근데 이 왔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캐릭터로 봐서는 이런 것을 피할 뿐이 아니거든. 만약에 이게 저 법대로 제도대로 또 약속대로 해야지 무슨 소리냐 그걸 겁이 나서 못하느냐 이렇게 그런 스타일의 대통령이니까 그런 점에서 이번에 어쩌면 말이죠 확실히 결정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결정하는 순간에 제 생각에는 새누리당은 정권 재창출에 심각한 그런 적신호를 미리 맞을 수도 있다. 이 교수님 말씀은 안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아니 근데 안 하고 말고는 저는 상관없는데 뭐냐면요. 제가 방안을 옛날부터 제가 방안을 제시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저것은 말하자면 동남권 신공항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이해 당사자들도 있지만 그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서병수 부산시장 그다음에 뭐 김관용 저 경북 지사 무슨 이 권영진 뭐 대구시장 이런 분들 말이죠. 다 같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해결해야지. 이거 거기서 해결 안 하고 맨날 대통령한테 해결하라 하느냐. 알겠습니다. 저는 그 점을 지적합니다. 사실 뭐 오늘 문재인 전 대표까지 부산에 사실 가면서 좀 부산 쪽에 좀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는데 양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이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에서 해결하라고 해서 5명이 모였잖아요. 모여가지고 했는 이야기가 정치권의 외압은 막자. 정치권 동원하지 마자만 합의를 이제 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들은 결국은 이 여야 할 것 없이 갈라져 있습니다. 야당 쪽은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었고요. 지난 총선 때 공약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김부겸 아까 나왔던 홍일학 의원 여기서도 아주 민감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거든요. 오늘 문재인 전 대표 갔죠. 어제 김부겸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흔들어서 무산시키고 되면 부산 쪽에서 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무산시키고 독자적으로 가덕도 공항을 계획 설립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또는 계속해서 저렇게 정치권을 흔들어대는 거 보니 밀양이 훨씬 더 유리한 것 아니냐 좋고 부산이 열세를 자인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김부겸 의원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일침을 놓은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부겸 문재인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김부겸 의원이 본격적으로 발언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당 내의 갈등뿐만 아니라 야권 그렇죠. 내에서도 부딪힐 수 있다. 예,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더불어민주당 아니에요? 우리는 중립이다. 라고 이제 완전히 이 두 사람의 그 싸움에서 발을 빼버린 상황이고, 자, 여기에서요, 더 심각한 문제는 어디로 가나 박근혜 대통령은 치명상을 입습니다. 자, 조원진 전 원내 수석 부대표가 계속했던 선물 보따리가 이거였는데 TK 쪽에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대구 밑에 청도 옆에 밀양인데 이런 측면에 있어서 그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가 그 심각하게 오고 있다. 밀양으로 가든 가덕도로 가든 그럼, 상당한 타격 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교과서적 얘기입니다만은 사실은 이게 정치 논리와 정무적 판단이 개입되는 것보다는 원래 오리지널로 경제성과 안전성을 기준으로 선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막기 위해서 프랑스의 ADPI라고 하는 전문 업체에다가 이 소위 어디에 입지 선정 이 점수 매기는 거를 맡겼는데 실제로 저 결과 나오면은 근데 그거를 뭐 실제로 어떤 논리가 작용했든 간에 정무적 판단이 작용 안 했다고밖에 사람들이 생각 안 하게 될 거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어쨌든 박근혜 말하는 것처럼 박근혜 정부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특히 내년 정권 창출의 전략에 상당한 차질이 어느 쪽으로 가든 빚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지금 소위 요즘에 TK 충청 뭐 연대론이 나오는데 TK 충청 연대로만 갖고는 집권이 어렵다는 거거든요. 개인적인 질문을 많이 드리는데 발표를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전망. 그래서 지난번에는 미뤘습니다마는 폭탄 돌리기로 이명박 정부 때는 이번에는 박근혜 정부 스타일상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뭐 정치인들이 소속 정당이라든가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성향 이거 상관없이 어쨌든 지역에 가깝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데 정치에서는 지역은 정치적인 성향보다 더 이제 강한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표밭을 어쨌든 중시해야 되니까 그렇죠.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 사안을 만약에 이게 이제 밀양으로 만약 될 경우에 어쨌든 지금까지 지나왔던 한국 사회에서의 어떤 보수의 어떤 영남 벨트다 이제라고 하는 등식 자체가 깨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 지형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까지 이제 사실 제기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얘기해 주셨습니다는 어쨌든 영남에서 남쪽과 북쪽에 어쨌든 이 분리 그래서 굳이 얘기하자면 영남 벨트에서의 PK 지역의 이탈 이 현상이 사실상 이것이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굉장히 가속화되어 왔거든요. 왜냐하면 노무현 후보 같은 경우에 부산에서 30%를 대선에서 못 얻었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에 보면은 2010년 김정일 후보는 45% 후보로서 얻었고요. 그 이후에 보면 문재인 후보는 대선 주자로 40% 가까이 얻었고요. 또 오거돈 후보는 무소속이긴 했지만 49%까지 얻었거든요. 5석이나 얻었고. 이미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하면 대중들에게 어떤 근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어쨌든 많은 변화를 예고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가덕도 문제뿐만 아니라 해운 조선업계 구조조정을 놓고도 여야가 첨예하게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좀 계속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부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